자, 이어서 우리는 제28강입니다. 28강 교재 페이지 251쪽 0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소위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박스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 공공택지에다 지을 때는 무조건 다 분양가 상한제 걸립니다. 근데 니은, 공공택지가 아닌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것만 걸립니다. 그거를 뭐라 부르냐? 뒤에 보면 몇 페이지나 그놈이 누구냐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즉 253쪽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놈을 어쨌든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에 걸립니다. 그런데 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안 걸릴까? 모두 박스 안에 네 가지가 안 걸립니다. 첫째, 도시형 생활태. 두 번째, 경제자유교육개발 사업에서 할 때. 세 번째, 관광특구인데 5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상일 때. 네 번째, 공공기관이 할 때. 공공기관이 지을 때 네 번째 나오죠. 한국토지특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해가지고 이럴 때 공공성이 있을 때 요 네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분양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우리 사람은 몸은 머리하고 몸통 있죠. 여기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 하니까 땅값과 건물값을 유식하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하는데 다만 토지 임대부 분양택은 건축비만 해당한다. 토지 임대부 분양택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남의 땅이니까 그건 빌려 쓰는 거니까 토지값이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넘어갑시다. 먼저 땅값, 택지비 252쪽. 택지비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 기억, 공공택지에 지은 것은 그 가격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령자는 택지비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그러니까 기억, 공공택지는 거의 그 값을 쳐줍니다. 플러스 부대비용. 그런데 니은, 공공택지가 아닌 거는 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거는 감정평가로 땅값을 계산해 줍니다. 다만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택지 매입 가격이 다음 언어에 해당할 때는 매입 가격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실제 가격 해주는 건 어떤 경우냐? 감정평가가 아니라 거기 A, B, C입니다. A 볼까요?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시법 따른 경매, 공매, 낙찰 가격. B, 국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C, 그 밖에 확인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실제 가격으로 하는데 그것도 주의해야 돼요. 무조건 실제 가격 다 쳐준 건 아닙니다. 무조건 실제 가격 다 쳐주진 않는다. 다시 위에 본 보니까 가로 열고 감정평가 금액의 120% 범위 또는 개별 공시가의 150% 범위 그 범위 내에서만 쳐줍니다. 그래서 밑에 그 A, B, C 실제 가격 쳐지면은 무조건 막 쳐준 건 아니고 감정가의 120%, 개별 공시가의 150%, 이 정도까지만 쳐줍니다. 다음, 건물값, 건축비. 건축비는 누가 정해주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걸 갖다가 기본형 건축비라고 부르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다음, 두 번째, 분양가격 공시, 소위 분양가 공개입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건 다 공개합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건 다 공개하는데 공개 내용은 거기 네 가지가 있죠.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 그런데 올라가서 253쪽에 공공택지가 아닌 경우는 일정한 경우만 공개합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경우는 일정한 경우만 그 분양가를 공개하게 되는데 어느 지역을 공개하냐 하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그런 데만 공개하면 됩니다. 이때 공개할 때는 좀 자세히 공개합니다. 모두 몇 가지? 밑에 박스 7가지를 공개한다. 택지비부터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 공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찍었는데 작년에 찍었는데 나왔어요. 결국에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나왔는데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가 정하느냐? 또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을 중요한다. 왜? 주택가격 상승률이 뭐보다?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등등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축적할 때 내부적으로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뭐냐? 밑에 박스. 이것이 시험지에 나왔어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건 항상 찍었어요. 그래도 이거 나올 수 있다고 꼭 하시라고 그랬어요. 작년에도 뭐 녹화된 거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 나왔으니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의고사도 많이 냈고 문제집에도 넣어놨습니다. 나왔어요.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뭐냐? 투기과일지구입니다. 투기과일지구에서 거기 요건에 해당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1번 직전월부터 수급해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2배를 초과한 지역 이렇게 나가죠. 또 2번 직전월부터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요게 아마 주관식 나왔을 거예요. 앞에 3 뒤에 20 적는 거. 3하고 20 적는 거. 이거 나왔을 겁니다. 작년에. 세 번째, 직전부터 수급해서 주택 구매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평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또는 공유택 규모일 때는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이렇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도 있다 봅니다. 근도하시면 됐고요. 예. 다음 어디 가면 괜찮냐면은 동아리 3번, 동아리 2번, 3번.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는 미리 누구의 의견을 들었냐? 시도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해야 되고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체로 하여금 입자머지 공고 시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된다. 결국엔 누가 공고하냐면 사업체가 해야 됩니다. 사업체가 입자머지 공고할 때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해제. 계속 할 필요가 없을 때는 해제합니다. 누가 할까요? 당연히 지정권자 누구니까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3번.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시도의사, 시장, 군수장은 자기네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니까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필요 없다 싶을 때는 누구한테 해제해서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며칠 내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괄호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자의 거주 의무 등 요것이 좀 개정됐어요. 1번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봐드리겠습니다. 보충 자료 2월 25일자죠. 2021년 2월 25일자 페이지 254쪽 해가지고 보충 자료 미리 드렸습니다. 일단 제목을 어떻게 하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자 있어요. 등의 입자 거주 의무 등 해놓고 동그라미 2를 갖다가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거주 의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요 프린트 혹은 보충 자료 고치겠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주자는 상습단지 빼놓고 5년 이내 범위에서 거기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해야 된다. 다만 해외 처리든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는 거주한 걸 본다.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꼭 거주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뭘 얘기합니까? 거기 수도권에서 건설을 공부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의대 니은 또 뭡니까? 신행정수도 등등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를 뭐라고 한다? 행정중시복합도시에서 투기과열 중에서 건설 공부하는 주택 이런 거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5년 이내 범위에서 거주 의무 기한이 정해지는 겁니다. 꼭 거주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고인도 보시면 됐고요. 이제 교재 와셔서 교재 오셔가지고 동그라미 2번 255쪽 위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거주자는 거기 일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주 의무기간 내에 거주 일전할 때는 그 거주 의무자는 팔고 가야 돼요. 누구한테 매입을 신청했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사 가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사십시오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때 3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을 신청을 받거나 또 거주 의무자가 규정에 위반해서 이사 간다고 알았을 때는 거기 대통령령으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당 택을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매입할 때 얼마나 돈을 주느냐? 매입할 때는 그가 납부한 입주금하고 그 입주금에 이자 조금 붙이는데 얼마 이자 붙이느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를 붙인 다음에 그걸 돌려주면 굳이 물권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취득한 걸 봐버려요. 물권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만 지급하면.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거주 의무자는 의무기간 동안에 꼭 거주해야 된다는 사실을 소유권 등기, 즉 갑구에다가 부기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기 등기는 언제 하게 되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동그라미 번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된다. 네. 7번 위 3번, 4번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갖다가 다시 이제 분양한 사람이죠. 또 다시 이제 재분양 다른 사람이 받았겠죠. 그럴 때는 전매 기한 중 남은 기간 동안에 전매하면 안 되고,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 중 남은 기간을 계속적으로 채워서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4번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의 거주 시대 조사 등, 이제 진짜 거주 안 하나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 등자를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 시대 조사 등. 그리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문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똑똑똑 해가지고 거주합니까 안 합니까 다 확인하겠죠. 그 정도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256쪽 위에 4번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조정 대상 지역은 첫째, 누가 정하는가?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과열지역, 막 뛰는 지역. 동그라미 2번은 처지는 지역, 위축지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꼭 과열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지역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과열지역, 동그라미 2번은 위축지역. 특별히 위축지역 정할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50원에 개정됐어요. 최소한 범위 맞습니다. 2번에 해당할, 1번에 해당할 때, 즉, 과열지역에 해당할 때는 최소한 범위로 지정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거, 과열지역. 그 최소한 범위로 정하는 과열지역에 대해서 그 내용이 좀 변경됐습니다. 개정됐습니다. 자, 보신 자료 보니까,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조정대상 지역은, 즉, 과열지역이죠. 그 지목 달성하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 등의 해당 지역을 고려하면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에 두 줄을 갖다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과열지역에서 최소한 범위가 좀 더 자세하게 규정됐습니다. 지금처럼 페이지 256쪽 가운데 보충자료 내용처럼 그대로 그렇게 좀 더 상세하게 최소한 범위 지정하는 것을 해놨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최소한 범위 어떤 경우라고요? 위축지역이에요? 아니면은 과열지역이에요? 과열지역, 즉 동남아 1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 절차. 지정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지역 정할 때는 미리 관계기관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별거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또 누구하고도 의견을 드려야 되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의사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한테 공공운행 통보합니다.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사업체로 하여금 입자머지 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정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공고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공고 누가 하게 되냐? 사업주체가 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정의 해제. 257조 위에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2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새로 들어갑니다. 개정됐습니다. 동그라미 2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새로 들어갑니다. 257조 위에. 그래서 보충자료 보니까 2월 25일자. 그래서 보니까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 심의를 소집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조정대상 지역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즉 반기마다 재검토합니다. 1년에 2번 하게 됐네요. 전망 후반기.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이 해제가 필요하다 할 때는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해야 된다. 이 규정이 들어갔어요. 새로 들어갔습니다. 반기마다 재검토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번을 4번으로, 4번을 5번으로, 5번을 6번으로, 6번을 7번으로 고쳐야 되겠죠? 자, 이제 옛날 3번, 지금 4번. 조정대상지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의사와 시장군수장은 조정대상 지역 경우 여건이 돼가지고, 이젠 필요 없다.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우리 동네 해제해주세요라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5번입니다. 옛날 거. 지금 6번이 되겠네요. 6번에 이때 요청받으면 국토교통부장은 며칠 내? 40일 내에 그 해제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7번 이때 그 풀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시청했지만은 요청했지만 안 되겠네요.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계속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라고 시도의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통지했는데 말이죠. 통보했는데 그다음 또 그 다음 달에 또 신청하는 거예요. 또 요청하는 거예요. 또 요청하고 안 됩니다. 했더니 또 그 다음 달에 또 요청.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상 낭비니까 거기 몇 개월 내는 한 번 통보받았으면 몇 개월 내는 6개월 이내는 한 번 통보받으면 6개월 이내는 같은 사유로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맨날 요청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6개월 안에는 다시 같은 사유로 요청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분양가를 갖다 평가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둡니다. 그러면 누가 되는 게 원칙이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두는 게 원칙이다. 며칠에 두느냐? 2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이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말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두는 경우 있고 또 누가 직접 두느냐? 거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등 네 친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익특공사, 지방공사 이 네 개가 둡니다. 그래서 시장, 구청장이 두는 경우도 있고 국가 등 이 공공기관은 자기가 직접 둡니다. 볼까요? 3번 사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등일 때는 해당 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예외적으로 국가 등 공공기관은 직접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두 가지 길이 있네요. 넘어가서 시험지 나온 적이 있는데 258쪽 시험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원회에서 뭐를 심의하느냐? 몇 가지 심의하죠? 거기 5가지를 심의한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발코니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두 번째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 선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격 공시능의 적정성 여부. 특별히 4번에 거기 일종 채권이 아닙니다. 2종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1종 국민주택 채권이 아니라 2종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또 2번에는 시도별이 아니라 시군구별이 되겠습니다. 시도별이 아니라 시군구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5가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네. 다음에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은 거기 전문가가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2번이 민간위원입니다. 민간위원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다음에 해당 사항 10명 중에서 10명 이내인데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자, 민간위원 중에서 6명을 위촉하게 되는데 특별히 거기 보니까 A의 교수님은 조교수입니다. 조교수 이상이고 교수님, 조교수 이상. 그 다음에 거기 특별히 동그라미 D번에 동그라미 소장님,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한 후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직에 5년 이상 근무한 분, 5년 이상 꼭 알아놓으세요. 그 두 가지 좀 봐놔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259쪽 위에 디귿, 위원회 임기는, 즉 민간위원회 임기는 2인으로 하되, 주의하세요. 민간위원회 임기는 2인으로 하는데 한 차례만 연임이 아닙니다.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차례입니다. 한 차례가 아니다.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고. 의무는 별거 아니죠. 신의야 성실로서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법상의 신의 성실 그걸 보면 됐고. 그 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위원장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민간위원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 누가 일단은 소집하느냐? 소집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위원장입니다. 소집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럼 알려주느냐? 7일 전. 회의염이다라고 7일 전에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회의 의결요건. 제적형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형 가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 원칙이다. 6번.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위원회의로서 공개할 수 있다. 원칙은 비공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냐니까 우리 기타 규제 제도. 기타 규제 제도입니다. 기타 규제 제도. 자료 제공 요청. 이건 한마디로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거기 기관한테 요청이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등록부, 지방세 세금 낸 거, 건강보험, 국민연금 받는 거 이런 거 있죠? 내는 거 이런 거
그 재산상을 알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가 요청할 수 있고 이럴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이에 따라야 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정도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261쪽 입자 저축 옆에 입자 저축입니다. 여기서 입자 저축은 뭘 얘기하느냐? 주택 청약 종합저축만 얘기합니다. 원래 청약통장에 옛날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또 청약예금, 또 여기 네 번째 있는 거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만 얘기합니다. 현재 입자저축 그러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만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4번에 입자저축은 통장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분양 신청하니까 여러 개 가지면 신청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한 사람 하나만 됩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거 한 사람 하나 갈 수가 있다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넘어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은 거기 262쪽에 괄호 5번 가도 괜찮겠어요? 262쪽 위에 괄호 5번 주택의 공급 업무 대행. 분양을 대행하는 거예요. 사업자는 주택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자가 분양시키기 위해서 일부를 제3자한테 대행할 수 있다. 분양업자한테 대행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대신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체가 입주 자격, 공급 순위 증명하는 서류 확인 등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어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대행시켜야 돼요. 중요한 거 뭐 입주자 자격이라든가 공급 우선순위가 이런 걸 할 때는 증명서로. 그래서 거기 괄호 5번에 중요한 서류, 입주자 자격, 공급 순위 같은 증명하는 서류 확인 같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걸 대행시킬 때는 아무한테나 대행시키면 안 되고 거기 박스 안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록사업자, 건설업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정비사업 전문가업자 등등등 그런 사람 그런 기관이나 그런 자에게만 대행시켜야 됩니다. 아무나 대행시키면 안 됩니다. 왜? 부정이 개입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네요. 약간 지금까지 약간 소원인데 262조 2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중개사도 나왔고 우리도 나왔습니다. 이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나올 수 있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 아주 중요하다. 이거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누구로 표현하냐니까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자, 여기 이제 K라는 사업체가 있고 사업주체가 있었습니다. K라는 사업체가 주택의 소유자한테 분양했습니다. 그 주택의 소유자들이 분양받았어요. 아이고 내 집 생겼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물론 잔금 다 치렀죠. 그 K 사업주도 돈 벌었죠. 그리고 소유자들도 분양받은 자도 이제 자기 집 생겼고. 근데 갑자기 보니까 여기 일부 땅에 대해서 어떤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갑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아침마다 와가지고 이거 내 땅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 소유자 신경 쓰니까 넌 누구냐? 그러니까 갑이 얘기를 이건 내 땅이단 말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미 땅값 다 냈는데 주택 소유자들은. 그러니까 해서 이제 이게 서로 말다툼 나니까 서로 갑하고 주택의 소유자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이게 내 땅이냐, 이 땅이냐. 근데 누가 이겼냐면 이 갑이 이겼어요. 갑이 이겼습니다. 졸지 이 주택 소유자는 이 땅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 자기 땅이 아닌 데를 갖다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주택 소유자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갑이 아주 지독해가지고 여기다가 철망을 딱 해놓고 내 땅이다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럴 때 주택법에서는 얘기하기를 주택의 소유자들이 불쌍하구나. 땅 뺏기는 게 자기도 모르게 뺏겼으니까. 그래서 다시
매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갖다가 갑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매도 청구. 야, 너 우리한테 다시 네 땅 팔어.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졸지 땅 뺏겼지만 다시 사들 수는 있어요. 그 대신 돈은 들어가요. 시가로. 그럼 갑이 이걸 팔아야 돼요. 근데 땅이 너무 큰 거 말고 이게 얼마냐면 전체 대지의 5% 미만이어야 돼요. 5% 미만. 면적이.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들이 졸지에 갑한테 땅 뺏겼지만 갑한테 너 팔어! 할 수 있고 갑은 이럴 때 이 주택 소유자한테 이 땅을 시가로 팔아야만 한다. 그 뜻입니다. 갑은 원래 자기가 땅을 회복했을 때 시가 2배, 3배, 4배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건 안 되고 그 뜻입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에 대해 속한 일부 토지, 이게 5% 미만이다. 일부 토지, 즉 5% 미만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송 등에 따라서 사용사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를 소유를 회복한 자, 갑입니다. 실소유자 갑. 갑한테 이 실소유자 갑한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야, 갑아, 네 땅 네가 이제 이겨가지고 네가 가져갔는데 나한테 우리들한테 팔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소송 걸 때 대표자를 선정해가지고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하는데 이때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여기에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가지고 대표 S 해가지고 이렇게 대표를 뽑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갑에게. 이때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의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4분의 3 이상이 동의했지만 소송 결과가 나면 이 전체가 책임져야 돼. 전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살 때는 이 4분의 3이 아니다 하더라도 돈은 똑같이 내야 됩니다. 전체한테 판결력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매도 청구할 때는 그 해당 토지 면적이 5% 미만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너무 큰 건 안 돼요. 5% 미만일 때만 이렇게 특례가 있는 거예요. 5% 미만.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해당 실소유자에 통달돼야 된다. 갑이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소송 이겨가지고 자기 땅 찾았으면 찾은 날부터 2년 내에 이 주택 소유자들이 야 팔어 이래야 되지 한 5년 있다가 야 땅 팔어 그러면 안 됩니다. 2년 내 갑한테 팔어라고 얘기됩니다. 갑이 회복한 날부터.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그러면 이제 주택 소유자들은 돈이 더 들어갔어요? 돈이 덜 들어갔어요? 돈이 더 플러스 됐잖아요. 돈이 더 들어갔잖아. 왜? 이거 다시 사야 되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사업체죠. 사업체한테 얘기합니다. 아, 당신 말이지 아파트 우리한테 분양했는데 이 땅이 남의 땅이래. 우리 샀어 다시. 돈 더 들어갔어. 하고 주택의 소유자들이 사업체한테 돈 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 동그라미 6번입니다.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전부를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돈 달라고 했어요. 다시.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투기과열지구 263쪽. 투기과열지구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18, 19, 20, 21에 또 올해도 나올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자, 누가 정합니까?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정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둘 다 정할 수 있어요. 이때 내부적으로 뭘 거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데 이때 그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개정됐습니다. 최소한 범위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개정되었다. 어떻게 개정되느냐? 2월 25일자 보충자를 보니까 2021년 2월 25일자 보충자를 보니까 이렇게 개정됐죠.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에서 신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를 선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범위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이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재 오셔서
다시 그려줘서 지정 대상지역, 도대체 지정 대상지역 어떤 데를 지정하느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렸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정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해제할 때는 시도의사의 의견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되고, 시도의사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다음 공고 및 통보 절차, 그건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뭐하고 비슷하다? 분양가 상한제나 조정대상 지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비슷하니까 꼭 읽어보시고 넘어갑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해제, 264쪽에 해제. 당연히 누가 해제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는 시도의사가 해제하게 되겠죠. 둘 다 지정했으니까. 재검토. 여기 아까 조정대상 지역은 반기마다 재검토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뭐다? 1년마다 합니다. 1년마다 재검토합니다. 누가? 재검토는 꼭 누구만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만 재검토합니다. 시도의사는 안 들어갑니다. 주의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재검토합니다. 시도의사는 안 들어갑니다. 1년마다, 반기마다가 아니라 1년마다 내부적으로 주거원정식 심의를 거쳐가지고 재검토합니다. 그걸 계속할까 말까, 풀어줄까 말까를 계속하게 되고, 근데 해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해제청, 아까 이게 조정대상 지역과 비슷합니다. 토기가일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의사, 시장 등은 아이고 우리 동네 좀 해제시켜줘 라고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해제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며칠 내? 조정대상 지역과 똑같이 40일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해제비를 결정해가지고 통보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디귿 계속 지정하겠다. 계속 지정했다고 통보했는데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또 다음 달에 또 해제시오. 또 다음 달에 해제시오. 아주 귀찮죠? 그러므로 아까 조정대상 지역과 마찬가지로 몇 개월 내는 같은 사유로 몇 개월 내는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6개월 내는 같은 사유로 해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낭비니까 그것도 하시면 되겠네요. 예,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과일지구 또 나올 수 있죠. 조정대상 지역도 중요하죠. 아까 사용검사 매도청구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중개사도 나오고 우리도 나오고 나온 적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4장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밑에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리모델링 할 때 허가 나오죠.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할 때 원래 세대수가 3세대 이상 증가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러나 3세대 이상 증가되지 않거나 그냥 리모델링 허가 받습니다. 누구한테 리모델링 허가 받는다? 시장, 군수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 받는데, 다만 특칙에 의해서 동아리 3번처럼 50세대 이상인데도 리모델링 허가 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50세대 이상인데도 동그라미 3번처럼. 자, 일단 보겠습니다. 66조 1항과 66조 2항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기준에서 66조 1항, 66조 2항. 둘 다 시장, 군수, 구청한테 허가받겠는데 66조 1항, 66조 2항입니다. 66조 1항은 누구 나오냐? 이 리모델링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66조 1항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관리주체. 이 66조 2항은 리모델링 특정.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66조 2항이 입자 대피.
그래서 결국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원래 또 뭐가 있었냐면은 실무에서 배우면 알겠지만 별표가 있어요. 별표 보면은 뭐 3분의 이상 동의받고 뭐 할 때 거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된 리모델링이 나옵니다. 그거 말고도 이 세 가지 길이 있다. 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보니까 60조 1항은 입자나 사용자나 관리체가 주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60조 2항은 리모델링 특작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거 빼놓고도 이 세 가지 길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이건 66조 1항이죠. 66조 1항은 뭡니까? 거기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죠.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리모델링 할 때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아라. 이거 66조 1항입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 66조 1항.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허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그래서 허가받으려면 누구한테 서류 낸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특조합 또는 입자 대표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 처리할 수도 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는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냐? 리모델링 특조합 또는 입대회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건 특칙입니다. 원래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승인 받는 거예요. 리모델 허가가 아니라 30세대 이상 증가될 때. 근데 여기는 50세 이상 증가될 때 이에 따라 얘가 요거 입자 사용자 가치가 50세대 이상 증가될 때 그때 리모델 허가 받았을 때 있어요. 이상하게. 원래는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인데 50세대 이상인데도 허가 받을 때 있습니다. 이거 특칙입니다. 다만 이걸 허가 받을 때는 누구의 심의를 거치라 꼭 외우세요. 도시군관리계획과 부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군구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즉 시군구 도시기획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그러니까 일에 따라 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세대수 증가되는 걸 하는데 얘들 말고 얘가 할 때 50세대 이상 할 때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겠지만 여긴 리모델링 허가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때 시장, 구수장이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된다고 돼 있죠. 이때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특칙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군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의 세부 사항이 박스 안에 들어 있어요. 중요한 거만 봐드리겠습니다. 시험지에 나올 만한 거. 첫째,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하는 경우, 요게 뭐다? 66조 1항이죠.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할 때는 66조 1항인데, 얼마 동의받느냐, 거기? 입주자 전체 동의받아야 돼요. 100% 동의받아야 됩니다. 입주자 전체 동의받는다. 근데 어렵죠. 두 번째, 리모델링 특잡이 할 때는 100%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게 잘 나오는데, 단지 전체를 할 수도 있고 한 동만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전체를 할 수도 있고 한 동만 할 수 있다. 단지 전체 할 때는 75% 이상 동의, 전체 75%, 각동 50% 이상이 돼 있고 한 동 할 때는 75% 이상 동의받으면 되는 거예요. 조합이 할 때 100% 필요 없어요. 그거 외우시고 60조 2항이죠. 동의, 거기 리모델링 특잡. 다음 또 하나 266조 위에 다 266조 위에 다 입주자 대표의 이것도 66조 2항이에요. 보면은 다음 사항에 적혀있는 결의서에 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 이것도 100% 동의 받아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 밑에 것도 전원 동의 받습니다. 이것도 전원 동의. 이건 75%, 50%, 75%, 이거 75%, 이건 다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대에 갈 때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하시면 되겠고, 다음 허용행위 표 보는 겁니다. 공동택 리모델링은
주택 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그랬죠. 금방 단지로 할 수 있고 동별로 할 수 있고. 두 번째,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상가 분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파트 단지를 상가 분양은 안 되는데 다만 1층 피로티 구조로 전용해서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해적으로 가능합니다. 1층 피로티를 구조를 전용해가지고 거기 피로티를 갖다가 구조로 전용해가지고 1층을 피로티로 만드는 거예요. 1층을 피로티로 만든 다음에 세대 일부나 전부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는 괜찮다. 피로티를 전용해가지고 피로티로 하는 거 일부를 피로티 만들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3번 1층을 피로티로 하는 경우에도 수직 증축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증축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직 증축할 때 15층 이상일 때 3층까지 14층 이하일 때는 2층까지 올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피로티 했다고 해서 층수를 더 올려주는 건 아니다. 원칙은 지켜야 된다. 15층 이상일 때는 3층까지 올리고 14층 이하는 2층까지 올린다. 이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지. 요거 1층을 피로티 했다고 해서 올려주는 건 안 된다. 층수 올려주는 건 안 됩니다. 그런 뜻이고 거기에 내력벽에 철거를 갖다가 세대를 합치는 게 안 된다. 내력벽 철거해서 세대를 합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202호, 203호의 내력벽을 철거하면 안 됩니다. 크게 하려고 이거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 1번은 뭐냐면은 복리시설을 갖다가 거기에 동시에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때는 10년 이상 지난 복리시설입니다. 사용공사 받은 후 10년 이상 복리시설을 갖다가 공동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가입니다. 입주자 공유가 아니니까. 상가를 리모델링할 때는 상가가 지은 지 10년 지나면 혼자만 안 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할 때 덩달아서 할 수 있다. 그 뜻이고 2번 증축은 이게 이제 상가 증축할 때 기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과 주택시설이 동일 건물로 건축될 때는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부분에서 증축할 수 있다. 복합건물일 때는 복합건물일 때 만약에 상가를 증축하면 그만큼 주택은 증축을 못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상가 증축을 많이 하게 되면 주택 증축이 조그맣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2번 리모델링 택자 입주자비 리모델링 이것이 66조 2항이죠. 그래서 리모델링 택자비 즉 리모델을 결의한 리모델링 택자비나 또는 소유자 전원 등이 입대의 즉 66조 2항입니다. 얘네들도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요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똑같이 얘기했다시피 시장, 군수장 허가받아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 시공자는 그냥 읽어보세요. 법적인 요건에 맞춰서 시공자 선정해야 되지 아무나 선정은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방법을 하느냐 올라가서 경제입찰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2번 경제입찰 방법이 원칙이고 다만 경제입찰 방법이 힘들다 그럴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수의계약 방법이 되겠죠. 어떨 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경제입찰 방법으로 2번 이상 경제입찰을 했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해서 경제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할 수 없다.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수의계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응찰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2번 이상 했어도 응찰하는 사람이 적을 때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경제입찰인데 고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 등 다 끝나면 사용검사 받으라 그 뜻입니다. 리모델링 끝나면 사용검사 받거라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5번 권리 변동계획의 수립 권리 변동계획 수립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증가될 때는 기존의 주택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서인 또는 행위를 받아야 된다. 보통 30세대 이상 증가될 때는 사업계획서인 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리모델 허가를 받게 되겠죠. 지금 뭐냐면 세대수가 증가되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대지권도 변동되고 자기 면적, 자기네 집 전용 면적도 변동돼. 이런 변동이 일어나니까 계획을 세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떤 거를 갖다 하니까 거기 어떤 것이 권리변동 내용, 계획 내용이냐?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밑에 박스 다음 중 권리변동의 내용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 비용 분담 얼마 돈 낼 것인가? 사업비, 그 다음 넘어가서 조합원 외지에 대한 분양 계획, 남는 거 있죠? 세대수 증가된 거, 나머지는 일반 사람한테 분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 밖의 사항, 이 5가지가 권리 변동 계획 내용이다. 시험지에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권리 변동 계획 내용, 시험지에 어렵게 나온 적이 있다. 그러면 왜 세울 것인가? 이 권리 변동 계획은 세대수가 증가될 때 하는 겁니다.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변동이 많죠.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쉬셨다가 29강에서는 안전 진단 및 안전성 검토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2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